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월요일이 또 찾아왔죠.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엔비디아 5090 시리즈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브릭드 됐다고 하죠. 브릭드 5090 시리즈들이 벽돌이 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측에서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한 후에 블랙 스크린이 뜬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롤백해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래픽카드 자체를 인식 못하는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90FE에서 케이블 전원부가 녹았다는 문제도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타사 케이블을 쓴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40 시리즈에서도 있었죠. 발매 초기 때 항상 벌어지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측이 요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요 블랙 스크린 문제 인지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손에 넣으실 때쯤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약간 베타 테스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40 시리즈들도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다려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좋겠지만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드라이버 문제라면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될 거를 기다리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운 좋게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조텍이라고 그래픽카드 판매하는 업체가 있죠. 조텍. 거기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5080 그래픽카드를 추천 판매하겠다라고 해요. 최근 그래픽카드를 막 매점 매석하고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찐 게이머를 대상으로 우리가 권장가에 판매하겠다. 미국 내 디스코드 커뮤니티 회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커뮤니티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진짜 게이머다, 이게 증명이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제조사 권장가에 판매하겠다라고 해요. 구매 자격을 얻으려면은 조텍 게이밍 디스코드 서버에서 수개월간 커뮤니티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추첨 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걸러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판매한 제품들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추적할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구매했다고 해도 이거를 되팔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구 제명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게 이거예요. 총 10개를 추첨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10개를 판매한다고요? 미국 시장에서?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5090의 경우에는 재고 확보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거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아니, 누가 보면 공짜로 주는 줄 알겠어. 10개 판매하는 건데도 이렇게 힘들게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분명히 수요가 많을 걸 예측했을 텐데 왜 이렇게 물량을 잘 못 뽑지? 정말 AI용 그래픽카드 뽑느라고 요 게이밍용 그래픽카드는 공정을 돌리지를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MD 관련 뉴스입니다. 저는 살짝 기대하고 있긴 해요. 라데온 9070, 요즘 엔비디아 50 시리즈들에 대한 민심이 별로 좋지 않죠. 야, 그런다고 라데온 안 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모든 거는 사실 가격이에요. 가격만 저렴하게 나오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라데온이 지금까지는 가격이 전혀 저렴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라데온으로 가는 그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저렴하지 않다, 엔비디아 대비. 더 싸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5080이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5080이. 근데 5080이랑 동일한 성능의 9070이 90만원이면 살 겁니까? 안 살 거라는 거죠. 10만원 정도 차이로는 안 살 거라는 거야, 라데온은. 더 싸야 돼. 요 9070 시리즈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2월달 말에 RDNA4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는 3월달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9070 시리즈의 베일이 벗겨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9070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물량은 충분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물량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9070이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성능에 적절한 물량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야기에 따르면 약간 5080 시리즈에 거의 근접한 성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능은 살짝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아마 깡 성능 기준일 거라서 DLSS까지 들어가면 조금 많이 밀리긴 할 텐데, 요번 행사에서 AMD도 뭐 FSR4 더 진화된 기능들 이런 걸 발표한다면은 또 한 방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되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요 2월달 말에 이벤트를 한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암레바린이 어쩌니 해도 믿을 거는 라데온 뿐이다. 그래서 리사수님이 조금 힘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AMD는 엔비디아의 5070보다 카드 가격을 75에서 100달러 정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에 AMD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100달러도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100달러라고 하면 15만원 이 정도잖아요. 15만원 싸다고 라데온으로 갈까?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CPU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AMD Ryzen 9 9950X3D랑 9900X3D 요 가격이 공개됐어요. 699달러, 599달러. 생각보다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더 비싸게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인텔은 지금 죽쓰고 있고, 그런데 요 정도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거의 최상급 게이밍 CPU인데 요 정도 가격이면은 나름대로 양심적인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죠. 9950X3D는 16코어 32스레드. 야, 좋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5.7GHz의 맥스 부스트, 캐쉬가 144MB, TDP는 170W. 그리고 9900X3D는 12코어 24스레드에 5.5GHz 맥스 부스트, 140MB의 캐쉬, 그리고 120W의 TDP, 이렇게 스펙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요즘 판매하고 있는 9800X3D 정도만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거기서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은 9950X3D로 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100달러 차이거든요. 100달러 차이일 거면은 그냥 9950X3D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니면 그냥 9800X3D를 쓰던가. 9900X3D는 그렇게 끌리진 않네요. 당연히 이게 나오면 또 이제 판도가 바뀌겠죠. 최고의 게이밍용 CPU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1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컴퓨터 구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인텔 관련 뉴스입니다. 펜서 레이크랑 와일드캣 레이크 사양이 유출되었다고 해요. 요거는 노트북용 CPU입니다. 인텔이 요번에 발표한 CPU들이 별로 평가가 좋진 않은데, 노트북용 루나 레이크 요런 거는 그렇게 평가가 나쁘진 않거든요. 에로 레이크가 별로인 거지. 그래서 노트북용 CPU는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펜서 레이크랑 와일드캣 레이크 사양이 유출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가긴 합니다. 보시면은 펜서 레이크는 조금 고사양 모델인 것 같고, 와일드캣 레이크는 조금 저사양 CPU인 것 같아요. 펜서 레이크는 16코어인데 4개는 P코어, 8개는 E코어, 4개는 LP코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펜서 레이크 조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12개 XE3 코어까지 달려있죠.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노트북 구매하실 분들은 요 펜서 레이크에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와일드캣 레이크는 P코어가 2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기대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AI 톱스도 180이라서 전작이었던 루나 레이크보다 3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폰 관련 뉴스입니다. 아이폰 SE4가 다음 주에 출시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전주 기사라서 실제로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출시할 거란 얘기죠. 요건 이제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씨가 발표한 기사고, 특별히 SE4를 위한 이벤트 같은 건 없고 스리슬쩍 홈페이지 갱신하면서 등장할 거란 얘기겠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는 이번 달 말에 499달러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99달러면은 지금 현재 환율로 72만원이거든요. 73만원? 요 정도인데, 요게 또 이제 애플식 환율로 가면은 얼마가 측정될 것인가, 요게 이제 궁금한 점이죠. 양심이 있다면은 79만 9천원, 양심이 없다면은 한 84만 9천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SE4가 노치일 것이냐 다이나믹 아일랜드일 것이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노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죠. 싱글 카메라, 48메가픽셀 싱글 카메라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렌더링도 공개가 됐어요. 케이스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이게 떴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여기 케이스가 씌워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자인은 거의 이걸로 이제 픽스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번에 좀 특징적인 게 최초로 퀄컴 모뎀이 아닌 애플 자체 모뎀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퀄컴 모뎀을 쓰면서 퀄컴에 납부되는 이 로열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이 SE4에 들어간 애플의 자체 모뎀이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차후 아이폰 17이나 이런 데에도 자체 모뎀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SE4를 테스트베드로 쓰는 것 같아요. SE4로 약간 간 봐서 성능상이나 이런 거 문제 없으면은 차기 아이폰에도 도입해보자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이번 주 안에 나올지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요것들에 조금 주목해보고 싶네요. 그럼 또 이제 삼성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갤럭시 S25 엣지 처음에는 얘가 두께가 6.3mm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얇긴 얇은데 그렇게 얇은 것 같진 않은데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두께를 5.83mm까지 줄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폰도 슬림 모델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있죠. 거의 그것에 근접하거나 그것보다도 얇은 두께로 내놓을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83mm면은 정말 얇은 거거든요. 요렇게 나온다면은 진짜 요번 갤럭시 S25 엣지는 조금 관심이 갑니다. 정말 괜찮게 나오면은 요거 한번 구매해볼까? 요런 생각도 있어요. 무게까지 가벼웠으면 좋겠네요. 무게까지 가벼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제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배터리 용량이 3900mAh가 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작긴 하거든요. 약간 조루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약간 배터리 쪽에는 조금 많이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좀 더 용량 같은 거를 늘려줬으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애플의 차기 아이폰 17 에어 두께가 5.5에서 6mm 사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갤럭시 S25 엣지가 6.3mm로 나와버리면 너무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삼성이 카메라를 제거하고 두께를 더 줄이는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7 에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갤럭시가 5.84mm에 나온다면은 애플의 아이폰 17 에어보다도 얇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노리고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과연 요번 갤럭시 S25 엣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기작인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 관련된 루머인데 S25 시리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S26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엑시노스를 안 써가지고 삼성 파운더리 쪽이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썼어야 되는데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못 썼잖아요, 엑시노스를. 그래서 엑시노스 2600 얘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요거를 이제 갤럭시 S26에 넣을 거란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싫어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엑시노스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쵸? 스냅드래곤보다 분명히 성능이 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엑시노스 2600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엑시노스가 조금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 엑시노스 2600은 2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죠. 아마 요번에도 요 엑시노스 2600에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많이 곤란해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긴 해요. 삼성이 2나노 공정에서 엑시노스 2600 테스트 생산을 했었는데 30% 정도의 수율이 나왔다고 해요. 겨우 30%?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작이었던 3나노 공정에서는 30%도 안 나왔다고 하죠. 10%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나노 공정은 30% 정도를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TSMC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TSMC는 60%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삼성은 30%의 수율을 달성했다. 이는 여전히 TSMC의 초기 결과의 절반이지만 3나노 공정에서의 처참한 기록을 감안하면 이는 승리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나노를 엄청 말아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외로 삼성전자 관계자는 30% 정도의 수율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물론 30%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정 개선을 해가지고 이걸 올리려고 하겠죠. 수율을. 근데 그 진척 상황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2나노 때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삼성의 2나노 공정은 3나노 공정 대비 성능은 12%, 전력 효율은 25%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율이라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안 좋은 뉴스인데 삼성 SDI 배터리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해요. 삼성 SDI죠. 삼성 SDI. 크라이슬러, 아우디, 포드 차량 18만 대 대상. 화재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리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삼성 SDI 쪽에 약간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악재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주가가 지금 209,500원이거든요. 요게 이제 3개월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내려가고 있죠. 쫙 내려가고 있는데 요번 사태로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20만원 깨질지도 모르겠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삼성 SDI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IT 관련 뉴스는 여기서 끝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연금저축 요즘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십니까? 연금저축 들고 계신 분들 뭐 세액 공제해준다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 연금저축 ISA, IRP 이런 거 많이 드셨을 텐데 미국 배당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세금 감면해주고 요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더 자세한 거는 요런 거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분들이나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나중에 떼는 요런 절세 계좌가 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원래 국민연금 측에서 세금 떼는 걸 약간 보조해 준 다음에 나중에 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줬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연금저축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손을 뗐어요. 더 이상 우리 세금 보조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거 이중과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혹시나 연금저축 이런 거 들으신 분들 중에서 미국 배당주 이런 거 ETF 구매하신 분들은 요것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중과세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정부 쪽에서 이런 것들 다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요 연금저축은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드는 그런 상품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세금 공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들어있어요. 저도 연금저축 ISA, IRP 다 들어있거든요. 절세해준다고 해가지고. 물론 다행히도 저는 이제 배당주에 들진 않았는데 조금 신뢰가 많이 깨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다들 힘내시고 한 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